추석 명절에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평생을 바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남편이 남긴 낡은 상자 속에서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제 저는 눈물을 거두고 배신한 아들 내외에게 인생의 가장 혹독한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추석 하루 전날이었어요. 북촌의 골목은 저녁이 내리면서 서늘한 공기와 함께 고즈넉한 침묵에 잠기고 있었죠. 우리 집 대청마루에 앉아 있으면 기와지붕 너머로 조금씩 물들어가는 하늘과 멀리 인왕산의 능선이 한 폭의 그림처럼 들어왔어요. 남편, 이상철 씨가 살아있을 때 그는 이 풍경을 보며 먹을 갈고 디자인을 구상하곤 했어요. 대청마루 기둥에 기댄 채 저는 그 사람의 빈자리를 쓸어보며 홀로 명절을 준비하고 있었죠. 올해도 어김없이 마당의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햇밤과 대추를 따고 정성껏 빻은 햅쌀가루로 송편을 빚었어요. 하얀 쌀가루에 쑥이며 치자물을 들여 오색 송편을 만드는 건 그 사람이 참 좋아하던 일이었거든요. 당신 손끝에서 색이 피어나네. 무뚝뚝한 그 사람이 드물게 하던 칭찬이었죠.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해서 잠시 손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봤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집의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루에 흠집 하나, 문살에 옹이 하나까지도 우리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었죠. 예전 같으면 추석 며칠 전부터 집안이 북적였을 거예요. 아들 민준이가 어릴 적엔 동네 아이들을 다 끌고 와서 송편 빚는 걸 구경하며 콩고물을 훔쳐먹기 바빴죠. 시끌벅적한 아이들의 웃음소리, 기름에 전 부치는 고소한 냄새, 그리고 마당을 가로지르며 허허 웃던 남편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명절의 풍경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커다란 한옥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적막함이 너무 커서 가끔은 제 숨소리마저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었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집은 제게 단순한 거처가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의 혼이 담겨 있고 제 인생의 전부가 녹아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힘들수록 더 악착같이 이 집을 쓸고 닦았어요. 제사상에 올릴 음식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쏟는 것이 먼저 떠난 그 사람과 그리고 이 집을 지켜온 제 자신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어요.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골목에 가로등이 켜질 무렵 익숙하면서도 낯선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우리 집 좁은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크고 낮은 소리였죠. 아들 내외가 온 모양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대문이 열리고 민준이와 며느리 지수가 들어서더군요. 민준이는 늘 입는 비싼 양복 차림이었고 지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잡지에서 막 튀어나온 사람처럼 꾸미고 있었어요.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몇 개 들려 있었는데 제게 줄 선물은 아닌 듯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민준이의 인사는 건조했고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보다 속으로 생각하며 어서 오라고 손을 잡았죠. 하지만 아들의 눈은 제 얼굴이 아니라 집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어요.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지수는 들어서자마자 인상부터 썼어요. 아이고, 어머님. 아직도 기름 냄새가 진동하네요. 그리곤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대청마루에 툭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어요. 그 사람이 몇 날 며칠을 공들여 오칠한 마루인데 그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죠. 지수는 제사상에 놓인 음식들을 훑어보더니 요즘 누가 이런 걸 일일이 손으로 하냐며 밀키트 하나면 편할 것을 그랬다는 듯 쳐다보더군요. 그리곤 곧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잠시 웃는 얼굴을 만들더니 제사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몇 장 찍고는 뭐라고 한참을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들으니 그게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이라는 글을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 단어가 그 순간처럼 공허하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 애들이 오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려고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시계만 쳐다봤고 지수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만 들여다봤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제게는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미국 주식이 폭락했다느니, 아파트 중도금 대출 이자가 또 올랐다느니, 다음 휴가 때는 발리로 갈 거라느니, 그들의 세상에서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제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없었죠. 그저 자신들의 고단함과 스트레스를 토로하는 대상이 필요했을 뿐. 가족 단톡방이라는 곳에서 제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릴 때가 많았어요. 무슨 말들이 그리도 빠르게 오고 가는지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들여다봐야 겨우 내용을 따라갈 수 있었죠. 제가 답장을 못하고 있으면 그들은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저 그들의 대화를 지켜보는 방관자가 되었어요. 그 작은 화면 속 세상처럼 현실의 아들 내외 앞에서도 저는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결국 저녁 식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끝이 났어요. 과일을 내오자 민준이가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어요. 이제껏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야기가 시작되고야 만 거죠.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준이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치 오랫동안 준비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말을 이어갔어요. 이 집이 너무 낡고 커서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힘들고 위험하다는 이야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지 않냐는 지극히 상식적인 걱정들이었죠. 하지만 그 말들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이 집 이제 파시고 저희 아파트 근처 오피스텔로 오시는 게 어때요? 바로 옆 동이니까 저희도 자주 들여다볼 수 있고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그래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다. 누구의 마음을 말하는 걸까요? 제 마음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으면서 지수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좀 그래요. 친구들이 다들 강남이며 판교에 사는데 저희만 시댁이 북촌 낡은 한옥이라고 하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다 어머님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체면,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어요. 이 집은 그 애들의 체면을 깎아먹는 부끄러운 공간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평생의 자부심으로 여겼고 제가 인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이 그들이 내미는 효도라는 포장지 안에는 자신들의 빚을 갚고 더 큰 아파트로 이사가려는 시커먼 탐욕이 들어있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그들은 집요하게 저를 설득하고 압박해왔거든요.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안 된다. 이 집은 못 판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는 이 집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죠. 이 집은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가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이 그 사람의 혼이 담겨 있는 곳이다. 내가 죽어서 나갈지언정 내 발로 걸어 나가진 않을 거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수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설득이 통하지 않자 그 애의 눈빛은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죠. 이 늙은 고집불통. 지수가 내뱉은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번쩍하는 느낌과 함께 뺨에 불이 나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대청마루의 정적을 갈랐어요. 며느리에게 뺨을 맞은 거예요. 60평생 처음 겪는 그런 모욕이었어요.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저를 무너지게 한 것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만 있던 아들, 민준이의 침묵이었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그저 무표정하게 서 있기만 했죠. 그 침묵이, 그 방관이 뺨을 맞은 것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아팠어요. 아,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지수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제 옷가지 몇 개를 아무렇게나 가방에 쑤셔 넣었어요. 그리고는 마당으로 그 가방을 내동댕이 쳤죠. 어차피 말로 해선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된 이상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아들한테 도움도 안 되는 늙은이가 마지막 남은 집 한 채 붙들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짐 가방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에 나뒹굴었어요. 제가 아끼던 손수건이며 낡은 스웨터가 밖으로 삐져나왔죠. 그 모습은 마치 제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 밖으로 내던져진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죠. 민준이는 끝까지 아무 말 없이 제가 대문 밖으로 밀려나는 것을 지켜봤어요. 쾅 하고 닫히는 대문 소리는 제게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차가운 돌계단에 주저앉았어요. 등 뒤로는 내가 평생을 살아온 집에 굳게 닫힌 문이 있었고 눈앞에는 칠흑 같은 골목이 펼쳐져 있었죠. 하늘에는 거짓말처럼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소원을 비는 날이라던데 그 달빛 아래 저는 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 아들, 그리고 제 인생 전부를요. 옆집 창문 커튼이 살짝 들리는 게 보였어요. 이웃의 동정 어린 혹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 느껴졌죠.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을 지켜온 체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차가운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어요. 그것은 날씨 탓이 아니었어요.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드는 깊은 슬픔과 배신감, 사람들이 한이라고 부르는 감정이 바로 이런 것이었을까요? 둥근 달빛 아래 제 찢겨진 마음은 갈 곳을 잃고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시간 감각조차 사라진 것 같았어요. 차가운 돌계단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것이 제 심장을 꿰뚫고 있었죠. 행인들이 간혹 힐끔거리며 지나갔어요. 그들의 시선은 동정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밤늦게 남의 집 대문 앞에 쭈그려 앉은 늙은이를 향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제 체면 같은 건 산산조각, 나 길바닥에 흩어져 버렸으니까요. 평생을 반듯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은 신세가 되다니 하늘의 달은 어쩜 저리도 무심하게 밝은지 제 처참한 꼴을 온 세상에 다 비추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골목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저는 더 이상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없었어요. 긁어모은 동전 몇 개를 손에 쥐고 터덜터덜 걸어 24시간 불이 켜진 찜질방으로 향했죠. 뜨끈한 물에 몸이라도 담그면 이 시린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릴까 싶어서요. 찜질방 안은 후텁지근한 공기와 낯선 사람들의 땀 냄새로 가득했어요. 다들 지친 얼굴로 혹은 텅 빈 얼굴로 TV를 보거나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죠. 저처럼 세상에서 밀려나 잠시 몸을 숨기러 온 사람들이 많아 보였어요. 구석진 자리에 수건 한 장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죠. 눈을 감으면 아들의 차가운 눈빛과 며느리의 악독한 얼굴이 번갈아 나타났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인데 그 생각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저 남편이 남긴 집을, 우리 가족의 역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이 아들에게 버림받을 만큼 큰 죄였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밤새 뒤척이다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딱 한 사람을 떠올렸어요. 제 40년 지기 친구 박순자. 그 애라면 제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는, 어쩌면 이 막막한 상황에서 작은 실마리라도 찾아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생겼죠. 순자는 종로의 낮고 허름한 상가 건물 3층에서 작은 심부름 센터를 하고 있었어요. 간판은 순자 꽃집이라고 걸어놨지만 다들 알았죠. 그 애가 동네의 온갖 소소한 사건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라는 걸.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 사무실 문을 열자 순자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윤희야, 이게 무슨 꼴이야. 제 초췌한 얼굴과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손에 들린 짐가방을 보더니
순자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를 안아주더군요. 그 따뜻한 품에 안기자 밤새 억눌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어린애처럼 엉엉 울며 간밤에 있었던 일을 전부 털어놓았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순자는 말없이 자기 가슴을 몇 번 치더니 욕지거리를 한바탕 뱉어냈어요. 그리곤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내 잘못이 아니야, 윤희야. 절대로. 세상이 변한 거지. 부모를 공경하고 내리사랑을 아는 게 당연했던 우리 때랑은 다른 세상이 된 거야. 순자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제 고통이 그저 저 하나만의 불행이 아니라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이 겪고 있을 아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숨통이 조금 트이는 것 같았죠.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였어요. 짐가방에서 손수건을 찾으려고 손을 휘젓는데 손끝에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걸렸어요. 꺼내보니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오동나무 상자였어요. 남편이 죽기 몇 해 전 제게 건네주며 정말 힘들 때 열어보라고 했던 유품이었죠. 그동안은 잊고 살았는데 이 가방 안에 들어있었나 봐요. 지금보다 더 힘든 때가 또 있을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낡은 자물쇠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3가지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 그리고 낡은 서류 봉투 하나. 사진은 민준이의 돌날, 우리 세 식구가 한옥 대청마루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남편의 젊은 얼굴, 아들의 천진한 웃음, 그리고 행복에 겨웠던 제 모습. 그걸 보니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죠. 편지는 남편의 필체였어요. 윤희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당신 곁에 없겠구려. 혹여 살다가 어렵고 힘든 날이 오거든. 이것을 기억하시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오. 내가 하늘에서 늘 지켜보고 있을 테니. 남편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어요. 찢겨진 제 자존심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1987년이라고 찍힌 평택의 어느 토지 매매 계약서가 들어있었어요. 남편 이름이 아닌 제 이름 이윤희가 떡하니 적혀 있었죠. 생전에 남편이 가끔 농담처럼 말하곤 했어요. 내가 당신 몰래 묻어둔 땅이 있는데 나중에 큰 효자 노릇할 거요. 저는 그저 허풍인 줄로만 알았는데. 순자야, 이것 좀 봐줄래? 이게 뭔지. 저는 순자에게 땅 문서를 건넸어요. 순자는 돋보기를 꺼내 들고 문서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곧바로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등기부등 본이니 로드뷰니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면서요. 잠시 후 순자가 뱉은 첫마디에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윤희야, 너 이거 500억이야. 500억.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장난치지 말라고 늙은 친구 놀리는 게 재미있냐고 되물었죠. 하지만 순자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순자는 컴퓨터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낯선 공장 건물들과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찬 도시의 모습이 있었죠. 여기가 바로 내 땅이야. 저기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보이지? 바로 그 앞이야. 고덕국제신도시 중심 상업지구, 내 남편이 사둔 버려진 땅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금싸라기 땅이 된 거야. 저는 어지러워서 잠시 벽을 짚어야 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이 그저 낡은 집 한 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순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아는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희야,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 내 아들 이민준이 이 땅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어. 순자의 말에 따르면 민준이는 1년 전쯤 법무사를 통해 이 땅의 가치를 전부 파악했대요. 하지만 원본 문서가 없으면 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저를 구슬리고 압박해왔던 거예요. 제가 집을 팔고 작은 오피스텔로 옮기면 제 짐을 정리하는 척하며 이 문서를 찾아내려 했던 거죠. 아들의 행동이 단순한 불효나 탐욕이 아니었어요. 저를 속여 거대한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치밀하고 악의적인 계획이었던 거예요. 추석날 밤의 폭행과 폭언도 저를 집에서 내쫓은 것도 모두 이 계획의 일부였던 거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슬픔과 억울함이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어요. 저는 충격 속에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몇몇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얼음장 같았어요.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란다. 민준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잘 이야기해 보렴.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얼마나 허술하고 이기적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순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순자를 보며 나지막이 하지만 제 평생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자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제 슬픔은 끝났어요. 이제 남은 것은 내 아들에게 가르쳐 주지 못했던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것뿐이었죠. 그 애가 그토록 무시했던 낮고 오래된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어야 했어요. 제 안에서 강철 같은 결의가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차가운 분노는 이상하게도 사람의 머리를 맞게 만들어 주더군요. 순자의 사무실에서 뜬 눈으로 며칠 밤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억울함과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 뜨거운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자 제 안에는 텅 빈 공간과 함께 얼음 같은 이성만이 남았어요.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눈물은 약한 자의 것이고 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니, 약자여서는 안 되었어요. 순자는 제게 잠시 쉬라고 뭐든 먹고 기운부터 차리라고 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남편의 낡은 오동나무 상자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죠. 그 안에 담긴 남편의 편지는 수십 번도 더 읽었어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오. 그 글자가 제 텅 빈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펴주었어요.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고 내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 생각에 미치자 저는 상자 안을 다시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평택 땅 문서. 그것은 이제 제게 500억이라는 돈의 액수를 넘어 아들의 탐욕과 위선을 증명하는 거대한 증거물이자 이 싸움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죠. 하지만 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얻을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만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가 필요했어요. 그러다 제 손에 났고 두툼한 가죽 장부 하나가 잡혔어요. 남편의 한복집 예담의 경영 장부였죠. 결혼하고부터 제가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던 제 손때가 묻은 물건이었어요. 무심코 장부를 펼쳐보았어요. 거기에는 빽빽한 숫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객들의 이름과 주소, 그들이 맞춰간 한복의 종류와 디자인 스케치, 사용된 옷감의 종류와 치수, 그리고 제가 직접 손으로 쓴 고객들의 취향이나 특별한 요청 사항들까지. 그건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예담의 역사 그 자체였어요.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은 천재적인 예술가였죠. 그의 손에서 피어나는 색과 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숫자에 약했고 사람들과 흥정하는 일에는 서툴렀어요. 비단값이며 장인들 품삯을 계산하고 까다로운 사모님들의 비위를 맞추고 장부의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일은 모두 제 몫이었죠.
남편이 작업실에서 아름다운 예술을 피워낼 때 저는 주파나를 튕기고 고객들과 차를 마시며 예담이라는 왕국을 지탱하는 실질적인 안주인이었어요. 그래, 나는 그저 바느질이나 돕던 순진한 아내가 아니었다. 나는 경영자였다. 수십 년간 한 가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작지만 단단한 왕국의 여왕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등골을 타고 짜릿한 전율이 흘렀어요. 쫓겨나고 뺨을 맞으며 산산조각 났던 제 자존감이 그 낡은 장부 속에서 다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어요. 저는 장부를 단순한 추억이 아닌 자산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안에 이 싸움을 도와줄 아군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을 새워가며 수십 년치의 기록을 샅샅이 훑었어요. 그러다 제 손가락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어요. 강민우. 그리고 그 옆에 제 글씨로 쓰인 작은 메모. 대학 등록금 대납. 기억이 났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었죠. 가게 근처 판잣집에 살던 유난히 눈빛이 총명했던 고등학생 아이. 아버지는 병으로 누워 계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꾸려가던 아이였어요. 서울대학교 법대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 진학을 포기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이 저 몰래 그 아이의 4년치 등록금을 전부 대주었죠. 저런 아이가 이 나라의 기둥이 되어야지. 무심한 척 말하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바로 강민우였어요. 순자에게 그 아이의 이름을 말해주자 순자는 특유의 정보망을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순자가 가져온 결과는 놀라웠어요. 그 가난했던 판잣집 아이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가 되어 있었어요. TV 시사 프로그램에도 가끔 나오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가 30년 전의 일을 기억이나 할까? 기억한다 해도 이런 곤란한 일에 엮이려 할까?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저는 순자가 알아낸 그의 사무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우 변호사님, 개인 사무실입니다. 젊은 여비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사무적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말했어요. 북촌 예담의 이윤이라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수화기 너머로 비서가 당황하며 변호사에게 무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죠. 그리고 곧 깊고 중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모님, 접니다. 강민우입니다. 그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의도에 있다는 그의 사무실로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극구 만류하며 당장 자기가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순자의 허름한 사무실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섰어요. 잘 다려진 최고급 양복에 지적인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 성공한 40대 중년의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의 얼굴에서 30년 전 교복을 입은 소년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그리고 제 초라한 행색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알아차린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곤 주저없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그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회장님의 은혜는 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날만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신지 말씀만 하십시오. 제 모든 것을 걸고 사모님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남편이 베풀었던 작은 온정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건너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어 제 손에 쥐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강 변호사라는 천군만마를 얻자 제 계획은 더욱 대담해졌어요. 저는 다시 장부를 파고들었죠. 그러다 또 다른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이동현. 명절 때나 가끔 얼굴을 보던 아주 먼 친척 조카였어요. 어릴 적부터 유난히 글쓰기를 좋아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 기자가 되는 게 꿈이라던 그 아이에게 남편이 독일제 만년필을 선물하며 격려해 주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순자를 통해 알아본 조카의 근황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는 현재
한겨레 신문에서 불의를 파헤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죠. 저는 조카에게도 연락했어요. 조카는 처음에는 어리둥둥해했지만 제가 겪은 일의 전말과 그 배경에 있는 아들의 탐욕적인 계획을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 비극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전통의 가치를 짓밟는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할 수 있는 좋은 기사거리가 된다고 판단한 듯했어요. 조카는 진실을 밝히는 일에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어요. 정보를 수집하는 순자, 법률을 무기로 싸워줄 강 변호사, 그리고 여론을 움직일 이동현 기자까지 완벽한 복수연대가 결성된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어요. 순자의 사무실 한쪽에 놓인 작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수십 년간 옥감과 실만 만져왔던 제 손으로 보드마카를 들고 아들 내외의 심리 상태, 재정적 약점, 그리고 그들의 허영심까지 하나하나 분석하며 적어 내려갔어요. 그것은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비단을 재단하는 일과 같았죠. 이 모든 계획의 이름은 작전명, 마지막 수업, 제 아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향한 제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이 될 거예요. 화이트보드 가득 그려진 작전도를 보며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피어났어요. 잠자던 여왕이 이제 막 깨어나고 있었어요. 작전명, 마지막 수업이 시작된 후 순자의 작은 사무실은 조용하지만 숨가쁘게 돌아가는 전쟁본부와 같았어요. 낮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밤에는 이 작은 공간에 모여 서로의 정보를 맞추고 다음 단계를 계획했죠. 분노와 슬픔이 있던 자리는 이제 치밀한 계획과 냉정한 실행력으로 채워졌어요. 우리는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오직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짜는 거미들처럼요. 그 거미줄의 가장 단단한 기둥은 강민우 변호사가 놓아주었어요. 그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움직였죠. 며칠 만에 500억 원짜리 평택땅에 대한 모든 법적 서류 절차를 완벽하게 제 이름으로 정리했어요. 혹시라도 아들 내외가 법의 허점을 파고들 틈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죠. 수화기 너머로 그가 법률 용어를 쏟아내며 상대방을 압도하는 목소리를 들을 때면 30년 전 수줍게 고개를 숙이던 소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제 곁을 지키는 가장 사나운 호랑이 한 마리가 있는 것 같아 든든했어요. 법적인 방어벽을 세운 후 강 변호사는 공격을 위한 무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에게 남편의 낡은 경영 장부를 넘겨주었죠. 이 안에 우리 편이 되어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 말에 그는 장부를 마치 성경처럼 소중하게 받아들었어요. 그 후 며칠간 강 변호사는 서울의 가장 은밀하고 고급스러운 공간들을 오갔어요. 그는 장부에 적힌 남편의 옛 VIP 고객들, 즉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실력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녔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는 제게 그 결과를 보고했죠. 국립중앙박물관 관장님은 남편이 만들어준 한복을 입고 딸을 시집 보냈던 날을 회상하며 눈물을 글썽였다고 해요.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 명예회장님은 남편의 장인 정신을 짓밟은 불효막심한 아들놈 이야기에 분노하며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다더군요. 파리에서 활동하는 유명 한복 디자이너는 남편을 자신의 영원한 스승이라 부르며 당장이라도 달려와 돕고 싶다고 했고요. 그들은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철학을, 그의 예술을, 그리고 그가 지켜온 전통의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들이었죠. 저의 개인적인 복수가 이제는 한복 명장 이성철의 유산을 지키려는 문화계에 보이지 않는 연대로 확장되고 있었어요. 제 싸움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거미줄의 또 다른 한 축은 제 오랜 친구 순자가 촘촘하게 엮어가고 있었어요. 순자의 아줌마 정보망은 정말이지 놀라웠죠. 순자는 해커처럼 컴퓨터를 두드리는 대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민준이와 지수가 사는 고급 아파트의 경비원, 아저씨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누며 그들 부부의 일상을 들었고,
지수가 매일같이 드나드는 백화점 명품관의 직원에게는 자신의 조카라며 접근해 그 애의 쇼핑 습관과 카드빚에 대한 정보를 얻어냈어요. 민준이 회사 동료의 아내와는 동네 목욕탕에서 우연을 가장에 만나 민준이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 척하며 동정심을 사고 있는지, 그리고 뒤에서는 주식 투자 실패로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알아냈죠. 순자가 모아온 정보들은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사치와 무리한 투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가슴 아팠던 사실은 그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치매 증상이 있는 노인으로 묘사하며 동정심을 사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자신들의 불효를 정당화하기 위해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밤, 순자는 작은 USB 하나를 제게 건넸어요. 그 안에는 지수가 백화점 동료와 저를 흉보는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과 민준이가 친구에게 늙은 어머니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제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제 귀를 후벼 팠죠. 더 이상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저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할 뿐이었죠. 이 증거들은 법정에서는 힘이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체면을 한 번에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폭탄이 될 것이었어요. 마지막 거미줄은 조카 동현이가 치고 있었어요. 동현이는 단순한 폭로 기사를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마지막 수업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했죠. 대신 그는 사라져가는 장인 정신과 전통의 가치라는 주제로 깊이 있는 심층 기획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는 신문사의 낡은 디지털 아카이브를 뒤져 남편의 생전 인터뷰 영상과 수상 기록들을 찾아냈고 저를 찾아와 몇 시간이고 인터뷰를 했어요. 간밤에 있었던 비극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남편의 디자인 철학은 무엇이었는지, 한복의 선 하나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우리가 함께 예담을 운영하며 지키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물었죠. 그의 질문에 답하며 저는 제 삶의 의미를, 그리고 이 싸움의 목적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어요. 동현이가 쓰는 기사는 결전의 날이 끝난 직후 세상에 공개될 예정이었어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우리의 시선에서, 우리의 목소리로 설명해 줄 가장 중요한 기록이었죠.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우리는 강민우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였어요. 종로의 허름한 사무실이 아닌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 초고층 빌딩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사무실이었죠. 거대한 통유리 창 너머로 한강과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순자는 정보가 담긴 USB를, 동현이는 기사 초안을, 그리고 강 변호사는 완벽하게 정리된 법률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마지막으로 결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할 차례였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호텔, 가장 비싼 프라이빗 다이닝 룸으로 하죠. 모두들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사모님, 그곳은 너무 화려하고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창밖의 야경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 애들이 평생을 동경하고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세상이 바로 저런 세상이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무너뜨려야죠. 그것이 가장 완벽한 가르침이 될 테니까요. 제 말에 더 이상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초대 대상은 아들 내외와 그들의 편에 섰던 몇몇 친척들,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위장한 남편을 기억하는 문학의 원로 몇 분과 동현이의 동료 기자들이었죠. 모든 계획이 완성되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통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길바닥에서 울고 있던 초라한 늙은이는 거기에 없었어요. 그곳에는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는 이 거대한 복수극의 총감독이 서 있었을 뿐이었죠.
이제 막은 오를 것이고 제 아들은 인생에서 가장 비싸고 혹독한 수업을 받게 될 거예요. 결전의 날, 바람은 차가웠지만 하늘은 수정처럼 맑았어요. 저는 강민우 변호사가 보내준 차를 타고 서울의 심장부로 향했죠.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어요. 지난 몇 주간 저는 순자의 작은 사무실이라는 동굴 속에서 칼을 가는 데에만 몰두했으니까요. 이제 그 칼을 뽑아 휘두를 시간이 온 거죠. 롯데월드타워의 거대한 위용 앞에 차가 섰을 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그토록 선망하던 세상, 돈과 성공, 그리고 허영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 오늘 저는 그 꼭대기에서 그들이 평생을 바쳐 좇았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작정이었어요.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우리를 123층으로 끌어올렸어요. 문이 열리자 서울 전체가 발 아래 펼쳐지는 아찔한 풍경과 함께 시그니엘 호텔의 고요하고 화려한 로비가 나타났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프라이빗 다이닝 룸으로 향했어요.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에 잠시 숨을 멈췄어요.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잠시 후 약속된 시간이 되자 문이 열리고 민준이와 지수가 들어섰어요.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죠. 지수는 최신 명품 드레스를, 민준이는 값비싼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거만한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마침내 고집을 꺾고 집을 넘기기로 했다고, 그래서 이 화려한 곳에서 마지막 만찬이라도 대접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와 늙은 어머니를 구슬린 자신들에 대한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그들은 아마 제 행색을 보고 조금은 놀랐을 거예요. 늘 입던 낡은 옷이 아닌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제게 지어준 짙은 남색 비단 한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명장의 마지막 작품이었죠. 가슴에는 남편이 결혼 예물로 주었던 작은 집 한 채 값이라는 낡은 비치 브로치를 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경멸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장인의 아내이자 예담의 안주인이었고 이제 곧 거대한 제국의 주인이 될 사람이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으며 그들을 자리에 앉혔어요. 지수는 뭐가 그리 좋은지 창밖 야경을 배경으로 연신 셀카를 찍어댔죠. 민준이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흘끔흘끔 저를 살피며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날씨 이야기나 음식 이야기 같은 시답잖은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끌었어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죠. 최고급 한정식 코스의 첫 번째 요리가 나왔을 때였어요. 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룸의 문이 열리고 강민우 변호사가 들어섰어요. 민준이와 지수는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잔잔한 목소리로 소개했어요. 내 법률 대리인인 강민우 변호사란다. 오늘 너희에게 돌려줄 것들이 좀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도와주러 오셨어. 강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들고 온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몇 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이윤희 여사님의 재산 목록 중 일부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이 잔혹한 연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그는 평택에 위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과 공인된 자산평가서를 그들 앞에 내밀었어요. 해당 부지의 현재 시장 가치는 금일자로 약 500억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00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민준이와 지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이내 그들의 눈빛은 경악과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죠. 특히 민준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이 놓친 것이 고작 낡은 집 한 채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들의 경악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막이 올랐어요. 제가 조카 동현이를 향해 눈짓을 하자
룸 한쪽에 있던 대형 스크린이 소리 없이 켜졌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 집 대문 앞이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추석날 밤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소리는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선명했죠. 제 뺨을 후려치던 며느리의 사나운 얼굴, 그 모든 것을 방관하던 아들의 무표정한 얼굴, 그리고 비에 젖은 채 짐가방과 함께 길바닥으로 내쫓기던 제 모습.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룸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저는 민준이와 지수를 보지 않았어요. 대신 룸의 다른 테이블에 특별 손님으로 조용히 앉아 있던 문학의 원로들의 얼굴을 살폈어요. 국립박물관 관장님의 굳어진 얼굴, 재계 원로의 분노로 떨리는 턱, 유명 디자이너의 경멸 어린 시선.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수천 개의 화살이 되어 아들 내외의 가슴에 밝히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준비한 가장 혹독한 형벌, 공개적인 체면의 박탈이었죠. 영상이 끝나자 지수가 이성을 잃고 비명을 질렀어요.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그 발악은 다음 무대를 위한 완벽한 신호였죠. 그 순간 룸의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맑고 깨끗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엄마, 요즘 치매 증상이 좀 있어서 요양원이라도 보내야 할까봐 말도 안 되는 고집만 부리고. 지수가 백화점 동료와 저를 흉보던 목소리였어요. 곧이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그 낡은 집만 팔면 이 고생도 끝인데 아주 사람 피를 말리네. 친구에게 보낸 푸념 섞인 그러나 악의에 찬 목소리였어요. 순자가 모아온 녹취 파일들이 그들의 위선을 남김없이 벗겨내고 있었어요. 지수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잿빛이 되어 있었죠.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고요. 그때 강민우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내들며 이 잔인한 만찬의 끝을 고했어요. 이윤희 여사님은 금일부로 평택 부지에 대한 매각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 말에 민준이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도 잡으려는 듯했죠. 하지만 강 변호사의 다음 말은 그 희망을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리고 매각 대금 전액인 500억 원은 오늘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 이성철에 기부되어 전액 한복의 세계화와 신진 디자이너 양성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두 분께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류분조차 단 1원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제적 독립, 그리고 완전한 관계의 단절 선언. 그것이 제 마지막 수업의 결론이었어요. 모든 것이 폭로된 후 조카 동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 기자들과 함께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이 모든 상황이 현대 사회의 무너진 효의식과 전통 가치의 위기를 고발하는 심층 기획 기사의 마지막 장면을 위해 기록되고 있었음을 알렸죠. 그 순간 지수는 결국 정신을 잃고 의자 아래로 쓰러졌어요. 민준이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제게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저는 차가운 눈으로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분노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비어 있었죠.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룸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어요. 용서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심판은 하늘이 하는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네가 저지른 행동의 무게를 네 자신의 삶으로 직접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걸음으로 아수라장이 된 그 방을 걸어 나왔죠. 등 뒤로 터져 나오는 카메라 플래시와 아들의 절규 어린 울음소리를 남겨둔 채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파국의 밤은 끝이 나고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그니엘 호텔의 육중한 문이 제 등 뒤에서 닫혔을 때 저는 비로소 긴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복수가 끝났지만 마음속에는 통쾌함 대신 텅 빈 공허함과 서늘한 바람만이 맴돌았죠. 필요했던 일이었지만 결코 즐거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제 손으로 아들의 인생을 무너뜨린 어미. 어쩌면 저 또한 제 아들만큼이나 잔인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어요. 조카 동현이가 쓴 기사는 그야말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한복 명장의 눈물과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그 기사는 단순한 가족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무너진 효의식과 물질 만능주의를 정면으로 겨냥했어요. 인터넷은 온통 민준이와 지수를 향한 비난과 저를 향한 동정 여론으로 들끓었죠. 순자를 통해 건너들은 아들의 소식은 처참했어요. 민준이는 당연히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그를 손가락질하는 여론에 시달리던 지수는 곧바로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고 해요. 친구와 지인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체면은 너덜너덜한 누더기가 되어버렸죠.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민준이는 결국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 일용직 노동 현장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땠냐고요? 이상하게도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것이 내가 저지른 행동의 무게인이라 하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제 아들의 추락을 외면했어요. 대신 저는 저의 새로운 삶을 건설하기 시작했죠. 파괴가 아닌 창조를 통해서만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가장 먼저 북촌의 한옥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살 집이 아니었죠. 그 집은 이제 제 개인의 공간을 넘어 남편의 유산을 지키고 알려야 할 사회적인 공간이 되어야 했어요. 저는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 집을 한복 명장 이성철 기념박물관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평생 사용했던 손때 묻은 재봉틀과 가위, 수천 장의 디자인 스케치, 그리고 그의 손에서 탄생했던 아름다운 한복들이 그곳에 전시될 예정이었죠. 동시에 저는 강민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단법인 예담을 설립했어요. 500억 원의 자산은 이제 제 개인의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이 평생 지켜온 한국의 아름다움을 위해 그리고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었죠. 재단은 재능은 있지만 형편이 어려워 꿈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한복 디자이너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부터 시작했어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죠.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라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위해 제가 잠시 맡아둔 것뿐입니다. 문화적 사명을 위한 길이었음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저의 이런 활동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단에 후원을 보내왔고 박물관 개관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죠. 급기야 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의 활동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마침 준비 중이던 전통장인 지원법 개정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제 개인의 투쟁이 잊혀가던 우리 전통 문화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인 정책 변화에 작은 씨앗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박물관은 거의 완공되었고 재단은 첫 장학생들을 선발했죠. 제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바쁘고 의미 있는 하루하루로 채워지고 있었어요. 아들에 대한 생각은 까맣게 잊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박물관 개관 준비를 거의 마치고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햇볕에 새까맣게 타고 막노동으로 다져진 거친 몸, 수염은 덥수룩했고 옷은 낡고 해져 있었죠. 하지만 그 눈빛만은 너무나도 익숙한 제 아들, 민준이었어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마른 땅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울기만 했죠.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말없이 지켜보았어요. 한참을 울던 아들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과거의 탐욕과 오만함이 없었어요. 깊은 절망과 그리고 아주 작은 참회의 빛만이 담겨 있었죠. 아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가 저지른 죄를 평생 갚으며
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 그 순간 제 마음속 얼음 같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을 일으켜주지 않았어요. 쉬운 용서는 그 아이를 다시 예전의 괴물로 되돌릴 뿐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죠. 좋다. 단 조건이 있다. 앞으로 3년간 이 박물관에서 무급으로 일하며 아버지의 유산을 내 몸으로 직접 배우고 네가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가치들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거라. 그것이 어미로서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가르침이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깊이 머리를 조아렸어요. 그렇게 1년이 또 흘렀어요. 다시 추석이 돌아왔죠. 작년에 그 춥고 어두웠던 밤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한복명장 이성철 기념박물관이 된 옛집의 대청마루에는 저와 민준이 그리고 재단의 첫 장학생들이 함께 모여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이제 박물관의 관장이자 재단의 실무 책임자가 되어 있었죠. 지난 1년간 아들은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마당을 쓸고 전시품을 닦고 밤을 새워 아버지의 디자인 철학을 공부했죠. 그 과정에서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를 그리고 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송편을 빚으며 민준이는 젊은 장학생들에게 아버지의 한복 디자인에 담긴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이 저고리의 곡선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어머니의 품처럼 모든 것을 감싸 안는 한국적인 정을 표현한 것이란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탐욕과 불안 대신 평온함과 뚜렷한 목적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제사를 마친 후 저는 대청마루에 앉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의 그는 예전과 똑같은 인자한 미소로 저를 보고 있었죠. 저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마음속으로 그에게 속삭였어요. 여보, 보고 있나요? 당신이 남긴 유산, 제가 잘 지켜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 이제야 진짜 당신의 아들이 된 것 같아요. 하늘에는 작년처럼 크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달빛은 더 이상 차갑고 외롭지 않았어요. 상처가 아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듯 우리의 시간은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 달빛 아래 우리 집 마당의 늙은 매화나무는 새로운 희망의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가장 혹독한 가르침이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나 봐요. 어머니는 아들을 쉽게 용서하는 대신 스스로 책임지고 성장할 기회를 주었죠. 결국 그 지혜로운 선택이 무너졌던 아들을 구원하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게 만들었으니까요.